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이 벌써 3번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항쟁을 한 나라, 프랑스나 기타 다른 나라들, 한국과는 비견될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위, 약탈, 방화 같은 범죄는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한국은 그런 폭력이나 범죄가 없어요.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거든요. 착한 일을 하게 돼요. 막 쓰레기도 줍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우리주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인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이 우리주의자가 되었던 것은 5,000년 역사 동안 화목한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백성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5,000년 동안 이주도 안 합니다. 다른 나라랑 달리. 그러니까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도 한 곳에 붙박혀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해도 사실 국가를 고대시대에 이른 이후에는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48년 이후에야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년 전에 외국에서 와서 거기 자리 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5,000년 전부터 이곳에서만 계속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적어도 늦게 잡아도 고려 때부터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였습니다. 통일국가에서 내전 없이 산 게 1000년이 넘습니다. 같은 민족 내부에서의 다툼이 없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것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우리주의가 국가 차원, 민족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가족, 마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국가, 민족, 나아가 인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고를 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비교하자면 일본은 왜 우리주의가 우리만큼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없었냐 하면, 사실 일본은 내전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 분권적인 갈등이 심한 나라죠. 일본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룬 것은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각 지방별로 쇼군이라고 불리는 영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무라이 집단을 키워서 옆 영주들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죠.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일군의 군대가 몰려와서 다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옆 영주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 쪽에 경상도 영주가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거꾸로 전라도 영주가 경상도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한국은 고려시대 이후에 내전이 없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 내전이 있나요? 아니면 함경도와 경기도 내전이 있습니까? 그런 내전이 없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우리주의를 마을, 지역을 넘어서서 전체 국민들 속으로 민족 단위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고, 또 수많은 외침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을 합쳐서 싸우면서 우리주의라는 의식이 민족 차원으로 승화되고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라는 의식이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이 5,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 우리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민족이 없는 만큼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가 자기들이 대혁명의 나라라 이렇게 해서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유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쟁의 전통을 보면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지배층의 표현을 빌자면 끊임없는 밀란이 있었던 나라고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끊임없는 저항과 국민항쟁이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보더라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이 벌써 3번 이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무력화시켜서 끌어내린 것까지 치면 87년 6월 항쟁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항쟁으로 정권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68혁명 정도를 내세우지만 그건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보면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로 가장 많은 국민항쟁을 한 나라, 또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한 나라,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한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나 기타 다른 나라들, 국민항쟁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한국과는 비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자주 일으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혁명 같은 게 동기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되게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띌 때가 많습니다. 쌓이고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농담 섞어 얘기하면 틈만 나면 봉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를 계속 분출하는 게 있죠. 터졌을 때 폭발성이 좀 적어요. 폭력성도 좀 적고. 대표적인 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동학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잡았다가 조병갑이라는 아주 나쁜 악질적인 군수인가 그런데 그 사람 잡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곤장 쳐서 내쫓았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때 지배층을 잡아다가 다 단두대로 목을 잘랐던 거에 비교한다면 한국인들이 가지는 분노가 프랑스보다 적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 폭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위, 특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약탈, 방화 같은 범죄는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한번 신문기사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 드라마에서도 대규모 사회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상점 털리는 게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폭력이나 범죄가 없어요. 대규모 항쟁이 있어도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이 가지는 분노를 제대로 계속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쌓였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적은 것이 하나가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들은 우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는 한국 사람들도 방황하고 싶고 상점도 털고 싶고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적대감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항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거리에서 거대한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우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한국의 집회나 거대한 시위는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가 지배합니다. 그게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의 차이점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약탈, 방화, 폭력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착한 일을 하게 돼요. 막 쓰레기도 줍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도덕적 고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우리주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가 단결해야 공멸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의 단결은 일시적으로 위기 때만 모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화목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세상.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면 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자본주의 위기를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위기는 사실상 불평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해가는 이유 또는 위기에 빠진 이유는 구매력이 없어서인데요. 왜 구매력이 없느냐? 부가 너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1대 99의 사회라 그래서 부가 독점되어 있습니다. 극소수에게. 그래서 미국의 경우 하위 50%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가 안 돼요. 이 정도의 부의 불균형이라면 구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구매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고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안 팔리니까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고 서로 사이좋게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이행해야만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이런 여러 문제도 인류가 각자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결이 일시적인 단결이 아니라 인류가 정말 화목한 그런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가는 체제로의 전환을 해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는 불평등하기 때문이죠.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주와 노예가 있는데 화목해져라 그러면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화목해지겠죠. 똑같이 저는 현재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화목이 가능하다. 정의의 문제는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불평등을 해결해서 화목한 세상을 이루는 것은 거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 하면, 옛날에는 보통 정의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걸 정의라고 생각했죠. 일반적으로 그건 사회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정의를 정의로 이해했는데 한국 사회가 개인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개인이 중심이 돼서 생존 문제도 개인이 혼자 해결하고 개인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사회정의는 뒷전에 밀어놓고 개인의 정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의 거대한 부의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보다는 개인 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다툼 또는 갈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큰 규모에서 사회정의는 포기하고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또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 변질되었다. 저는 그걸 이제 개인주의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의의 타락 아니냐 또는 정의의 왜곡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기 쉽게 비유
비유를 하자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이 오징어 게임을 1차를 하고 나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서 1등을 하고 456억인가를 받았지만 다 죽는 그 게임, 자기 혼자 살고 이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기훈은 일부러 2차 게임에 참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징어 게임은 저는 부정의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부정의한 사회 자체를 뒤엎으려고 게임에 참가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오징어 게임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사회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외치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동조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다 죽습니다. 성기훈은 할 수 없이 게임에 참여하는데요.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게임에 참여했던 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주최 측에서 그 갓난아이한테 게임 참가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게임 참가자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화를 내요.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갓난아이가 한 게 뭐가 있냐,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참가 자격을 줄 수 있냐, 이건 불공정이다.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정의는 성기훈이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자, 이게 과거의 정의였다면 집단주의적 정의자, 우리주의적 정의고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은 폐지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없애냐, 부정의한 사회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 혹은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할 때 규칙이 공정해야 된다. 갓난아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공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정의는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고, 각자가 이런 정의를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계속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되겠죠.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정의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의를 이제 진짜 정의를 한번 찾아서 실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개인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일단은 관심이 적어졌어요.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 공동체, 사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나 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과거에는 주로 집단 간의 경쟁이 있었고 집단 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대립, 이런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집단 간 갈등과 불평등만이 아니라 개인 간 갈등과 불평등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면서 개인 간에도 서열이 매겨지고 개인 간에도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뒷전에 밀어놓고 일단 개인 간 충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적 정의론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의니까. 저는 결국 신자유주의 이후에 개인 간 경쟁이 일반화된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 정의론을 부추기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짜 정의 중에 하나, 또 개인주의적 정의 중에 하나인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